예. 자, 이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강제처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강제처분에는 대인적, 대물적으로 나뉘는데, 대인적으로는 체포, 구속일 것이고, 대물적인 강제처분은 압수수색 검증. 우리나라는 압수수색 검증이 하나의 영장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 책을 보면 우선 search가 먼저, 수색이 먼저 나오니까 search and seizur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색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압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수색이 먼저 가는 것이 맞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이제 압수수색 검증,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하나의 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에 관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속인데, 우리나라는 95년도 그 이전에, 1995년 그 이전에는 긴급 구속을 했습니다. 긴급 구속을 하다 보니까 어, 수사기관에 자의적으로 긴급 구속을 하는 예가 많다라고 해서 체포제도를, 일본은 체포 전치주의가 있습니다. 일본은 체포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해서 그렇다, 좋다. 그래서 체포 제도를 도입했죠. 그래서 체포는 48시간 이내에 하는 것을, 단기간에 인신 구속을 하는 것은 체포다. 그다음에 조금 더 길게 하는 것은 구속이다. 수사기관에서는 경찰 10일, 검찰도 10일인데 연장해서 20일까지, 국가보안법 사건은 30일까지 이렇게 돼 있고, 구속 법정에서 1심, 2심, 3심은 644로 돼 있다가 개정 형수법에 따라서 666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제도와 구속제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하는 것이고, 사람이 한번 구속이 되면 그 생활 관계라든가 가족 관계가 파탄이 나기 때문에 인신의 구속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죠? 최소화해야 된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최소화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이론인데, 우리나라의 헌재 같은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 뭐 이런 식의 설치가 나오는데, 저는 그 설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는 구절이 있는 다른 나라의 교과서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은 이해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warrantless arrest가 원칙이다. 영장 없는 구속이 원칙이고, 즉시 사람 인신을 구금하게 되면은 머지스트레이트에게 가서 48시간 이내에 가서 거기서 보석을 하게 되는데, 베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석 보증금을 내고 하는데, 보석 제도를 우리나라는 마치 판사의 은혜처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석 제도의 운영이 제대로 된다. 이런 입장이고,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구속제도에 조건부 구속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건부 구속제도를 할 것이 아니라 보석제도만 제대로 운영을 해도 현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은 훨씬 더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신구속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들.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140페이지. 통상 체포라는 것은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하는 것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속영장에 의한 것과 체포영장에 의한 것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거의 비슷하게 실무상 운용된다고 보고,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했을 때 당사자가 3번 정도 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검거를 하게 되죠. 가세현 사건에서 얼마 전에 언론에 많이 나온 그런 거 보셨죠. 통상 3번 정도 하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했을 때 그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증거인멸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은,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도 출석 요구를 할 경우에는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체포영장에 범죄 사실을 쓰고 그 다음에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출석 요구를 할 경우에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라고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구속해서 48시간 이내에 수사를 하고, 48시간 내에 수사가 증거를 확보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래서 141페이지 보면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 또는 불응의 우려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특수수사를 할 때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에 체포의 필요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너무 구속 또는 체포라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142페이지 맨 아래 격리사건에 대해서 5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경우에는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남용을 방지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체포를 하려고 했을 때 사람이 이름이나 주소를 말하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너한테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통상 체포를 하는데 현행범 체포, 뭐 긴급 체포 뭐 이렇게 해 오는데 그것이 또 범죄 사실이 부증이 잘 안 된 경우에 격리 사건에 뭐 경범죄 처벌법에서 신분증 내지 않았을 경우에 10만 원 정도의 처벌밖에 안 받는데 그런 경우에 법적으로 가서 그런 체포가 위법하다라는 결정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범죄 처벌법상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에 써놨더니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상당히 저에게 비난하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뭐 실무를 하시는 제가 실무를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역사 같은 데서 난동을 피우는 사람에 대해서 신분 확인을 요구했을 때 사람들이 이름도 말 안 하고 주민등록도 제시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체포를 했다. 그런 경우에 나중에 법정에 가서 그 체포가 위법하다. 뭐 그렇게 결정이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혹시 실무를 하시게 될 경우가 있으면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제 검사의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통상은 당직 판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지법 같은 데는 영장 전담 판사 제도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3명이 있었는데 3명이 돌아가면서 미국에서는 보면 머지스트레이트라고 해서 치안판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크게 구속영장 제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우선 베일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피의자의 신명이 구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너무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중앙지법에서는 3명, 얼마 전까지 3명 영장 전담 판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주요 재벌에 대해서도 심리를 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법원장이 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영장 전담 판사를 시키지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에게 영장 전담 판사를 시키지 않겠죠. 조직을 운영해 본 사람이면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집행 절차는 체포영장은 구속영장과 거의 비슷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체포영장에서 신병을 구속한 경우에 48시간 이내에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석방하거나 그죠? 석방을 하면서 석방이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석방 보고서를 작성해 놔야 됩니다. 이제 긴급체포에서 145페이지 긴급체포에서도 이게 중요한데 옛날에 말씀드린 95년 이전에는 긴급 구속을 제도가 있었습니다. 긴급 구속을 했더니만 과거사 사건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무죄가 많이 나오고 재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긴급 구속을 했다가 석방하는 경우에 석방 보고서를 작성해 놓지 않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되니까는 최근에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옛날에 과거사 사건 때 경찰서 유치장 같은 데에서 사람을 신병을 구금하고 있다가 10일, 20일간 그대로 가둬둔 것이 아니냐. 석방 보고서가 없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국정원, 옛날에 안기부에서 수사를 한 그런 경우에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라든가 석방 보고서가 없으니까 불법 구금에 의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해서 무죄를 많이 쓰고 재심에서 무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사했던 사람들은 지금 없고 그 당시에 석방되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서 입증할 수도 없고 해서 그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공판에 들어간 검사들은 옛날 기록 또
공소시효가 도과된 기록은 폐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보존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문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당시에 수사기관에 왔다가 석방이 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구금으로 인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무죄가 굉장히 많이 선고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긴급체포라는 것은 사용무기 또는 3년 이상이죠. 실무에서 해보면 이제 긴급 체포를 하는데 법정형이 2년 이하인 죄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형법 강론 공부하시거나 우리나라 형법은 기본법으로서 형법이 있지만 변화하는 사회의 변동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굉장히 많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도 2년 이하로 되어 있는 법정형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체포를 이제 경찰이 하죠. 거의 뭐 98%의 수사를 경찰이 하는 거니까. 하고 이제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하는데 승인 건의라는 게 팩스가 하나 오는 겁니다. 팩스가 한 장 덜렁 오는데 금방 오는 것도 아니고 한참 있다가 오는데 딱 보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이 아닌 죄를 긴급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있어서 이거 전화해서 이거 긴급체포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뭐 현행범 체포로 바꾸던가 현행범 체포가 안 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 보고서를 수사기록에 편찬하라 이렇게 하는데 긴급체포는 3년 이상이다. 3년 이상 징역 금고해라 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긴급체포를 한다. 범죄 혐의의 상당성, 중대성. 이제 긴급체포가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된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자발적으로 출석한 참고인을 불렀습니다. 참고인으로 와서 진술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참고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참고인이 아닌 겁니다. 이게 참고인이 아닌 경우 또는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146페이지입니다.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 이거 조사 부인하고 있는데 증거를 가지고 대질 수사를 한다거나 증거를 추궁해 보니까 인정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지금 긴급체포하지 않으면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를 한 경우가 수사기관에서 많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 그 판사들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사람을 긴급체포한 것은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처럼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나중에 가서 구속이 위협하다. 그 당시에 받은 피신도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판결을 꽤 했습니다. 꽤 해서 실무상 수사기관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건데 기소중지자를 가다가 딱 검거했다. 그죠? 범인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경찰 공무원이 지나가는데 피의자를 발견했다. 그렇게 해서 체포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온 사람을 도주 우려가 있어서 체포한 경우에 판사들이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서 실무상 어려움이 많았고 그래서 그래서 잠깐 기다리세요라고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 구속영장이 또 판사들이 일찍 영장을 발부해 주지도 않습니다.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실무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147페이지입니다. 이제 체포를 하게 되면 알려야 되겠죠. 알려서 진술거권이 있다. 고지의무, 통지의무가 있어. 근데 도망가는 사람을 잡았는데 잡기 전에 미란다 원칙, you are under arrest. 미국에서 하듯이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이렇게 말을 쓰고 변호인 선임권이 있고 잡기 전에 그런 말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수갑을 채우면서 제압을 해서 신병을 확보한 후에 무슨 죄로 긴급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내용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누구한테 연락을 해줄까요? 그래서 가족에게 연락을 하고 옛날에는 가족에게 연락을 안 해줬기 때문에 어떤 국가기관에서 와서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뭐 어디 국정원에 가 있는지 경찰서에 가 있는지 뭐 다른 특별한 이산 기구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누가 잡아갔는데 어디서 잡아갔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일도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긴급체포 이제 팩스로 아까 말씀드렸죠. 긴급체포된 팩스로 이렇게 검사한테 보냅니다. 보면은 팩스로 오는데 뭐 긴급체포가 위협하다는 것을 지적할 만한 사항을 써서 보내지 않죠. 경찰 입장에서는. 근데 가끔 법정형이 3년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어. 이제 긴급체포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실무상 해결을 했고 구속영장을 148페이지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을 할 경우에는 석방 보고서를 꼭 최근에는 붙입니다. 붙여서 이 양반이 긴급체포됐지만 긴급 석방이 됐다. 그리고 긴급체포할 때 가장 실무상 문제되는 게 어, 재차 긴급체포를 하는 겁니다. 긴급체포는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긴급체포되었으나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는 석방합니다. 그런 경우에 다시 긴급체포를 못합니다. 149페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무상 대검에서 감사 나오면 이런 게 항상 지적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발생하냐 하면 금요일 날 저녁에 체포가 되는 겁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체포가 되었는데 48시간 내에 참고인이 기록이라는 것이 보존기에 있는데 보존기에 뭐 공소시효 되기 전에 7, 8년 전에 누런 기록이 10,000페이지짜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당직하는 사람이 그것을 그 전에 수사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당직하는 사람이 그 기록을 보고 금방 읽어서 수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직은 사실은 자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7, 8년 전에 5, 6년 전에 근무했던 사람이 일인데 자기가 후임이기 때문에 담당이 됐는데 그래서 참고인 나오세요 하면 또 5, 6년 지나면 이사를 많이 가서 연락이 안 됩니다. 피의자는 부인을 하고 있고 기록 파악도 어렵고 그러면 신원보증인 하나 나오세요 라고 해서 신원보증합니다 라고 해서 석방을 하는데 이게 금요일 밤이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토요일, 일요일 저녁까지 금요일 밤에 7시에 잡혔다라고 하면 일요일 7시 이전에 석방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석방을 해주는 경우에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되는데 지명수배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람이 월요일 아침까지 와서 이제 월요일 아침에 지명수배 해제해주고 다시 후임자에게 기록에 가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사이에 월요일날 새벽에 가다가 또 다시 검거가 되는 겁니다. 너 지명수배돼 있네라고. 그래서 아니 제가 어디에 가서 검거됐다가 석방돼서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라고 또 긴급체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상 긴급체포가 두 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그당 두 번째 긴급체포됐을 때 받은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상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책에 나온 것은 여러분 형사법 공부하실 때 배우신 거겠지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긴급 체포를 하면서 압수수색 검증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현행범인 체포는 150페이지 현행범인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일반인이 현행범인 체포한다고 남의 집에 이렇게 잘못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 같은 것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범인이 도망가다가 남의 집에 가서 따라 들어갔을 때 잡으려고 했다가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이라는 것은 범행을 지금 레드 핸디드라고 해서 이게 손에 피가 묻은 사람 그런 의미죠. 그래서 즉시 범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준현행범이라는 것은 범인이야, 도둑이야, 뭐 강도야 라고 막 사람이 따라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거나 흉기 소지하고 있거나 신체 또는 의복에 현저한 증적이 있거나 그죠? 누가 물으니까
막 도망가려고 할 때 이제 저는 범인이 맞다라고 간주되는 건데 제 실무상 경험상은 준현행범인은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준현행범인은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해서 예, 뭐 공부할 때 뭐 호창돼야 제가 제 이름 최창호인데 범인은 호창된다 그래서 거꾸로 제 이름 거꾸로 해서 놀리고 하는 옛날에 뭐 범죄 검사장도 있었는데 준현행범인은 글쎄요 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체포의 요건은 명백성, 필요성 있어야 되고 비례 원칙에 아까 말씀드린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했으면 면허원칙 고지하고 구속영장 청구하면 될 것이고 수사기관 아닌 자가 체포했으면은 인계를 해야 되겠죠. 일을 해야 될 것이고 153페이지 실력 행사에 관한 경우인데 이게 주요한 강력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피의자들이 그냥 잡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흉기를 들고 저항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경찰 공무원 잡으러 내보냈더니 앞니빨이 전부 부러져서 또이를 맞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경찰 공무원들도 야구방망이를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이제 격투를 하게 되죠. 격투를 하게 되면 좋게 넘어가면 좋은데 다친 피의자들이 나중에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국가소송과 민사소송을 국가소송으로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관리자와 행위를 한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일을 하려고 하다가 저항을 하니까 실력 제압하기 위해서 흉기를 들고 제압을 한 것이 흉기를 들고 휘두르니까 이쪽에서도 다른 기구를 들고 제압을 했는데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참 일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깝깝하죠. 그런 사건이 강력 사건에 있어서는 종종 있습니다. 실력 행사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렇죠. 153페이지 판례를 보면은 피고인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체포함에 있어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상처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뭐 멱살 잡은 거 정도까지야 사회통념상 허용된다고 보지만 칼을 들고 휘두르는데 그럼 경찰은 뭐 맨손을 들고 검거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련한 전장 경험이 많은 분들하고 나가서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않으면 이제 민사소송을 당하면 참 어렵죠. 민사소송 매덕 당하고 나면은 일하려고 한 건데 그런 일을 당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체포 이제는 했고 인신구속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포와 구속이다. 체포는 단기간이다. 구속은 장기간이다. 그죠? 조금 긴 것이고 피의자 피고인의 신체와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 처분이다. 라고 해서 구인과 구금이다. 구인은 끌린 자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렇게 이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인치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끌어오는 것이다.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있습니다. 구금이 있어. 구금은 그냥 구속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구인은 어디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실질심사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나오세요 라고 하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구인영장을 가지고 와서 사람을 데리러 가는데 없으면은 요즘 구속시키기가 참 어려운 게 한번 어떤 사람이 있다, 피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7일짜리 구인영장을 발부받아서 가면 없습니다. 그럼 다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서 또 가면 또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줘야 되는데 뭐 30일짜리 구인영장 하나 발부받아 놓고 또 잡아오라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람 하나 잡으러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력 손실이 굉장히 큰데 요즘 구속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155페이지 구속의 요건을 보면 이제 구속의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구속의 사유가 뭐냐
주거가 없을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우선 사안이 중하면 100억짜리 횡령이다, 배임이다라고 하면 야, 이 사안이 중하니까 도주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냐면 자백을 하고 있으면 도주 우려가 없다. 그러니까 부인하고 있으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구속이 잘 안 됩니다. 구속이 되는 사람을 보면 노숙자라든가 주거가 없거나 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옷에서 냄새 풀풀 나고 이렇게 딱 사람 데리고 오면은 뭐 씻지 않아서 뭐 냄새가 입에서 냄새 나고 옷에서 냄새 나고 그런 양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트 크라임,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검거가 많이 되는 입장이고 화이트 칼라 범죄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구속 자체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정에서도 또 재산죄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 고소인들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이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검찰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이제 경찰과 똑같아져서 내용 부인하면 이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하고 똑같아지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건 녹음 녹화를 해서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녹음 녹화는 성범죄 이외에는 또 본증으로 써주지도 않는 것이고 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면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속의 절차는 뭐 검사가 청구해서 하는 것이고 이제 사경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했을 때 검사가 기각을 했다라고 하면 각 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심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을 때 157페이지입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을 때 판사가 기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항고나 준항고 151페이지의 구속영장 기각 이 부분에 항고나 준항고 재항고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법원 입장이라서 검찰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든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한다든가 뭐 권한쟁의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검토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영장 재청구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결정을 내지 못하면 오히려 검찰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법원의 158페이지의 상단에 적어놨는데 법원에서는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 재청구할 수 있으니까 재청구는 그냥 하는 건 아니죠.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재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검찰 측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러한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집행은 사경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속할 때는 말씀드리죠.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이번에 뭐 얼마 전에 김웅 의원 씨를 압수할 때도 제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기망의 방법으로 의원실에 보좌관실에 들어갔느냐, 그죠? 뭐 그런 문제가 됐는데 영장을 제시한다. 헌법 12조 3항에 나왔죠. 제시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제시했을 경우에 그걸 제시받는 사람이 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죠? 복사를 해달라고 했을 경우 해줘야 되느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복사할 권한까지는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제가 옛날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니 이 판사들이 그 구속영장 발부 대장을 기자들에게 열람을 시킵니다. 열람을 시켜서 새벽에 압수수색을 나가기로 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밤새 기자가 그 열람 등사한 내용을 보고 조간에다가 써버렸습니다. 최모 검사가 구속영장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전부 다 치워버린 상태라서 그런 경우에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법원에서는 또 기자들 등살에 이기지 못하고 영장 발부 내역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구속영장의 효력 159페이지. 구속영장의 효력은 인단위설이냐 사건단위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건단위설입니다. 사건에만 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지 사람을 단위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중구속의 문제를 조금 뒤에 있다 나오는데 해결하는데 훨씬 편리합니다. 구속영장 집행정지는 보석은 기소된 다음에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 집행을 이제 정지하는 그런 것이고 160페이지의 구속 집행정지라는 것은 뭐냐면 상을 당했다거나 그죠? 구속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 질병이 심해져서 구치소에서는 출원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출산을 한 경우 또는 부모님 상을 당한 경우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무상으로 구속 집행정지를 해줍니다. 160페이지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질병이거나 출산이거나 그렇죠? 부모 상을 당한 경우 뭐 이런 경우에 구속 집행정지를 해주는 것이 실무상의 관례입니다.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장례는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구속 집행정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이제 판사가 직권으로 하거나 검사가 구속을 취소하는데 어떤 경우에 하느냐 하면 구약식으로 석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이 됐는데 합의가 돼서 공판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경우에 구속을 취소하면서 검사가 구속 취소를 하면서 구약식으로 석방하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구속을 취소하면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조건부로 석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가 구속 취소를 통해서 구속을 이제 영장을 실효시키는 그렇죠? 근데 뒤에 가면 영장제도에서 나오는데 영장제도에 대해서 헌재의 입장은 어떠냐면 신병에 대해서 구금 상태, 구속 상태를 하도록 만드는 것, 지속시키는 것, 소멸시키는 것 모두 다 법관의 재량하에 있다. 뭐 이렇게 책에 써놨습니다. 아니, 책에 써놓은 게 아니라 그 헌재 결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 취소 제도라든가 구속 집행 정지 같은 것은 검사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설시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헌재라는 것이 거의 판사들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설치를 했는데 저는 그런 설치가 맞지 않다. 그리고 구속영장의 효력이 명령장이냐 허가장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독일에서 구속을 베펠이라고 해서 명령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독일 이론 가지고 와서 판사가 하는 명령이다라고 하는데 수사기관에다가 판사가 명령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사기관이 하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체포 영장이라는 것은 허가장으로 봐야 되고 법관이 법정 내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가 없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그런 것은 법원 사무관 등에 대한 명령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죠. 우리나라 헌재 결정도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것은 허가장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것은 명령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실효하는 경우에는 구속 취소, 구속 적부심, 구속기간의 만료. 구속기간의 만료가 되면은 161페이지 상단 1인데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은 당연히 구속영장은 실효되는 것이죠. 실효되는 건데 옛날 판례 중에 64년 판례 중에 제가 64년도에 태어났는데
벌써 거의 55, 6년 전에, 57년 전에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판사가 실수를 했는데 대법원 입장에서 참 이것을 얼버무리기 위해서 좀 판사의 이익을 위한 판결이지, 이런 동일한 사건이 오면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실효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64년 판례, 이것은 사실은 무시해도 좋은데 그런 판례가 아직 바뀌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무죄되면 당연히 구속영장이 취소되는 것이고요. 사형 확정되면, 사형이나 자유형이 확정되면, 이제 자유형이 확정되면 형의 집행이 시작되는 것이고, 자유형이 확정되면 형이 집행이니까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이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게 사형 판결을 대기하기 위한 것이지 구속영장의 효력이 존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161페이지에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기업체포, 현행범 체포, 구속. 그래서 쭉 해놨으니까 나중에 형소법 같은 거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중구속의 문제 16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중구속의 문제는 이제 A라는 범죄 사실로 구속이 돼 있습니다. 횡령으로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의 효력이 만기돼서 석방을 시켜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이 석방, 다른 증거가 없고 밝히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 사람 횡령이 아니라 뇌물죄가 있습니다. 그럼 뇌물죄에 관한 영장으로 다시 구속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구속이라고 하는데 그거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논란이 있지만, 검사가 10일, 10일 해서 20일간 횡령으로 조사를 했는데 부인하고 있고 뭐 해서 구중이 쉽지 않다. 기록은 5만 페이지다. 기록은 7, 8년 전에 조사를 한 것이라서 지금 참고인 같은 경우에도 잘 소환 출석 요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을 횡령죄로 특정 횡령으로 불구속으로 석방을 하면 또 도망가 버릴 테니까, 그러기보다는 뇌물죄 다른 사건으로 구속시켜 A죄가 아닌 B죄로 구속시키는 것을 이제 이중구속이라 하는데, 뭐 위협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별개의 구속령, 사건 단위설, 인 단위설 같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건 단위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별건 구속,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63페이지 별건 구속입니다. A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뇌물죄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뇌물이 입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뇌물이 입증이 잘 안 되니까, 그래? 그렇다면 너 횡령으로 구속을 해서, 횡령으로 구속해서 별건으로 구속한다. 뭐 이런 것이죠. 뇌물죄 입증이 안 되니까 횡령으로 구속한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구속한다. 이게 뭐 별건 구속이냐? 그래서 헌법책에 보면 이거 다 영장주의의 원칙을 잠탈하는 어, 위헌이고 위협이다. 위헌한 조치이다. 별건 구속은 거의 뭐 별건 구속을 합헌이다라고 써놓은 책은 제가 못 봤습니다. 별건 구속은 전부 위헌 위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뇌물죄 입증이 안 돼서 횡령죄, 조세범 처벌법으로 구속됐다고 해서 이게 별건이 그 별건이라고 하는 그 죄, 횡령죄에 대해서는 적법한 영장이기 때문에, 이게 실무상으로는 제가 뭐 중요 정치인을 별건 구속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이게 뭐 먼지털이 수사다, 저인망식 수사다,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머릿속으로는 위헌이고 위법한 조치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특정 정치인을 뇌물죄로 조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다른 죄로 구속한 것 그 자체를 또 위협한 구속이다라고 보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 논리적으로 그 위협한 조치네. 정치인 잡으려고 뭐 사소한 거 가지고 구속시킨 거 아니냐.
라고 비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무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럼 여죄 수사가 어떻게 다르냐? A라는 죄도 있고 B라는 죄도 있는데 A라는 죄 입증이 안 돼서 B, C로 구속을 시켰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했을 때 구분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뭐 증언력을 배제한다든가 뭐 구속적 부심, 법원에 기소가 되면 공소기약 이런 걸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일도양단적으로 한마디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형사 절차 는 인권 보장을 위한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해지고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 그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중첩적으로 굉장히 많은 원래 가지고 있던 구라파적인 요소에다가 영유법까지 넣어서 이건 뭐 어떻게 말하면 짬뽕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중첩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도입하려고 하는 조건부 영장제 완전히 그러니까 보석제도의 운영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조건부 영장제를 하겠다. 95년도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에도 대법원에서 내세운 입장은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제하겠다. 뭐 이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구속전 피의자 신문제도 속칭 실질심사라고 하는 그전에는 검사가 청구한 영장만 그 서류만 보고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그건 형식 심사다. 그런데 사람 얼굴을 보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 심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제도의 도입 이후로 형사사법의 주도권, 인신에 관한 것은 완전히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에서 막 흔들죠. 흔들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그 경찰 공무원들 중에서는 검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열심히 수사를 했더니 영장을 자꾸 검사가 탁도 없는 이유로 기각한다. 수사를 뭐 방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검사 입장에서도 수사를 하려고 하면 판사가 탁도 없는 이유로 영장을 계속 기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게 보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달리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조치가 많다. 그렇죠? 그래서 165페이지 이하에서는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어떤 게 있는가 이거 보면 체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포 영장에 의한 경우 긴급 체포, 현행범인 체포 166페이지입니다. 도표를 그려놨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 체포 구속이 되면은 옛날에 구속 적부심만 있었는데 체포제도가 되면서 체포 구속 적부심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구속 적부심. 그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정지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구속 적부심, 구속이 취소, 구속 집행정지 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공판에 가면 보석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석방 구속이 되기는 참 어렵고 석방이 되는 제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헌법에도 많이 등장하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6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술 거부권이 무기 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교과서에 써 있는데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과 진술을 수동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피의자, 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경우에 어떻게 무기 대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어렵죠. 한명숙 전 총리와 같은 그 사건에 있어서 한명숙 전 총리는 수사기관 및 공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질문에는 일체의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체 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서도 변호인 측 질문에 검사 질문에는 일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변호인 질문에만 답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방법을 취해서 처음에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접전교통권도 나오는데 접전교통권의 개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 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고 해서 12조 사항에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 권리죠. 그래서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이제 헌법상 기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교통해서 조력을 줄 권리, 그것은 헌법상 권리냐? 헌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헌법상 권리라고 보기 어렵고 법률상 권리인데 몇 년 전에 얼마 안 됐습니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도 헌법상 권리다라는 이런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권리도 헌법상 권리라고 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할 권리도 당연히 헌법상 권리로 돼야 되겠죠. 아직 그에 관한 한시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권리도 헌법상 권리로 적성되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12조 사항, 헌법 12조 사항에 보면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 그죠? 체포 구속을 당한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any person 누구든지죠. 그러니까 167페이지 주체입니다.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된 사람, 체포영장에 의해서 구속된 사람,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에서 체포된 사람, 그 다음에 감정유치에 의해서 구속된 사람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에 의해서 연행된 사람, 임의동행에 의해서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도 주체가 된다. 그 다음에 피내사자도 된다. 헌법 이제 교과서를 보면 주체 이렇게 쭉 판례 헌재 결정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접전교통권의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뭐 쭉 다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형사 절차에만 167페이지 형사 절차에만 적용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형사 절차에만 되느냐 했을 때 이전의 헌재가 12년도에는 출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 퇴거의 절차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12년에는 그러다가 2018년 5월 31일 날 2014 헌마 346호 사건에서는 요 개념을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접견교통권이 나왔을 때 형사 절차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제는 2018년 헌재 결정까지 전까지는 맞았는지 모르지만 2018년도 2014 헌마 346호 사건 이후로는 인천국제공항 수원한 대기실에 수용 중인 난미 신청자에 대해서 변호사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라고 2018년부터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뭐 옛날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은 그 이전에 나온 책은 형사 절차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맞는 것이었지만 2018년도 요 결정 이후로는 행정 절차에도 적용된다 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헌재 결정이 바뀌었으니까 출제하는 사람은 시험 내기 쉽겠죠. 옛날에 사법연수원에 가니까 그 노장 형들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시험을 공부했던 유신헌법 때부터 공부했던 그런 형들이 있는데 헌법 객관식 시험 문제를 풀러 가면 헷갈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형들이 옛날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72년도 헌법을 공부했는데 저 시험 볼 때는 87년 헌법으로 시험을 봤으니까 한 20년, 15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때 헌법에 들어왔나 지금 헌법에 들어왔나 헷갈린다는 것인데 헌법 12조 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168페이지에 그렇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사람 그러니까 확정된 사람은 수형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용자에는 미결 수용자와 수형자가 들어간다. 사형 확정된 사람은 또 다른 개념이고. 그래서 수형자라고 하면 구치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 있다. 그죠? 이렇게 개념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수형자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면 문제를 풀기가 어렵죠.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죠? 수형자는 변호인의 조를 받을 권리가 있느냐. 그래서 그 양반이 수형자가 별개의 무슨 수사를 받고 있다 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미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는 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무상으로는 그 양반이 재심하려고 하는데요. 안 됩니까? 참 그게 어려운 문제인데 고기 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에 그 접견의 비밀 보장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그 부분 보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접견의 비밀 보장이라고 해서 헌법상 이유로 한 제한은 변론으로 하고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고, 그렇죠. 변호인과 피해 피고인 간의 접견 교통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명백히 없습니다. 없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법원이 결정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처분,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이 어떤 처분을 하더라도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런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데 실제로는 제가 변호사인데 일요일 날 제 의뢰인 만나러 갑니다. 접견 교통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수용기관에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공무원 쉬지 않습니까? 쉬어야 되니까. 안 해주는데 왜 제한입니까?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밑에 제가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헌재 결정이 나옵니다.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9.1 헌마 111호 사건에서 했습니다. 제가 이 결정을 헌재에 있으면서 읽으면서 참 어리석은 결정을 했구나. 다른 내용은 좋은데 이 부분은 완전히 틀린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계엄이 선포되면 영장 제도에 대해서도 제한이 되는데 지금 계엄 선포돼서 국가가 어려운 판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왜 이런 설치를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이 설치는 완전히 제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헌재재판관이 보니까는 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 하면 그 밑에 줄에 보시면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라고 이렇게 설치를 바꿨습니다. 딱 도망가는 설치를 했죠. 그래서 9일 헌마 110일 결정이 나온 다음에 모든 헌법 교과서와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저 내용을 다 써놓고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다 들어갔는데 저는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아니 이 교수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없는 사람들인가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혼자 결정이니까 그 따다 컨트롤 V, 뭐 C 컨트롤 V 해가지고 따다 붙여 놓은 거예요. 탁도 없는 결정 내용이죠. 그러니까 2011년도에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는 재판관도 거의 다 새로 재판관 6년이니까 두 텀이나 지났으니까 아차 싶었죠. 아 이거 완전히 잘못된 설치구나라고 해서 2009 헌마 341호 사건으로 설치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명분으로 제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비밀이 보장되는 의미에 불과하지 변호인 접견 교통권도 헌법 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와 장소의 제한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교도관들 퇴근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일요일 날도 안 되는 것이고 형집행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제 접견 교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을 주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이제 변호인보다도 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변호인은 변호인은 뭐 자주 가도 되는데 변호인은 코로나라서 제가 한번 서울 주소에 가봤더니 시간 제한도 있고 기간 제한도 있고 해서 비변호인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접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변호인이 아닌 사람의 접견이 되어 있어서 170페이지 접견 금지, 중지, 서신 수수, 전화통화의 중지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접견 교통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침해하면 항고 또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도소나 구치소장이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항고 또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접견교통권 제한이죠. 그것만 준항고에 의해서 다툴 수 있고 교도소나 구치소장이 접견교통권을 제한한다. 이런 경우에는 뭐 헌재로 가서 법법소원을 제기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권리 구제에 있어서는 사각지대죠. 제가 오늘 이제 일반인이 가족이 오늘 접견교통권을 침해되어 있는데 헌법소원하면 한 1년 있다가 결정 나서 야, 그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다라고 하면 뭐합니까? 그동안에 재판받고 다 석방돼 버리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효과적인 구제 방법은 아니다. 그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좋은 얘기죠. 말로는 좋은 얘기인데 실제로 이게 다 지난 다음에 옛날에 한 처분이 잘못됐다. 국가배상 청구해서 돈 몇 푼 받는다고 될까요? 그래서 요거는 권리구제가 조금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얘기 들고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뭐 피신받은 경우에 증거 능력이 부정되고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72페이지 헌법소원에 있어서 청구권자라고 해서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것이고 변호인이 조력을 할 권리는 원래 법률상 권리인데 얼마 전에 변호인이 되려는 자 우리 2015 헌마 1204호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기본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격상시킨 겁니다.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좋은 조치지만 헌법의 해석을 크게 넓혀서 이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도 헌법상 권리라고 하니 변호인의 권리는 당연히 헌법상 권리로 돼야 되겠죠. 이 2015 헌마 1204호 사건에 의하면 그렇죠? 자, 그리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영장 실질심사제도 173페이지입니다. 실질심사제도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서류로만 했기 때문에 서류만 봤기 때문에 형식심사다. 근데 이제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맨 처음 이 구속전 피의자 신문제도 여기서는 신이 아니라 미음입니다. 신문제도 요거 실수를 가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진술의 기회를 준다라고 해서 신문입니다. 미음입니다. 요거는 니은으로 우리가 피신받는 니은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실수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서 반드시 신문을 알고 계셔야 되고 맨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이 신문상 가장 큰 문제는 피의자를 법원에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한 구인영장에 의해서 법원에까지 인치한 행위까지는 되는데 그 구인영장으로 심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수사기관으로 데리고 와서 검사실에서 데리고 있느냐, 구치소에 입감시키느냐, 경찰서 유치장에 데리고 가느냐, 구인영장의 효력이 어디에까지 미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원에 데려다 주고 이제 경찰관은 집에 가버리는 거죠. 우리는 할 일 다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도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실체 심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는 아무도 지키는 사람도 없고 집에 가버리면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아서 이제는 맨 처음에는 제도 도입 직후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원래 신병을 특정한 곳에 검사실에 대기하거나 구치소나 경찰서에 인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인영장을 발부받아서 사람을 데리고 가고 제가 막 평검사로 있을 때 한번 들어가서 통상 실질심사에는 검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만 들어와서 유리한 증거로 막 얘기를 하는데 수사검사가 들어가서 내용을 주장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많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씀드렸지만 구속이 된다는 인신이 구속된다는 것은 경제 생활이 파탄되고 가족 생활도 망가지고 해서 이 가장 큰 기본권 침해다. 공권력에 의한 침해가 구속이다라고 봐야 되고 우리나라는 95년도에 체포제도를 도입해서 대인적 강제처분으로는 체포와 구속이 있고 대물적 강제처분으로는 압수수색,
검증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헌법상으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해서는 이제 주체가 누가 되느냐, 피내사자까지 된다. 이미 도용된 사람까지도 된다. 뭐 이런 내용까지 오늘까지 강의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구족적 부심, 체포 구족적 부심부터 해서 빨리 내용을 재건적 기본권을 끝내고 다른 기본권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